안녕하십니까. WM센터 임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본 VIP 세미나를 추진해 주신 사장님, 총괄님, 실장님 이하 진행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붉은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요. 이 투자업계에서는 이 붉은색이 상승이나 상한가 넓게 확대하면 성공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알리안츠가 보험업계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영업 현장에서 올해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2015년 세무동향 및 자산관리 세미나고요. 세무동향 및 경제동향을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할 순서는 VVIP 관심사항부터 마지막에 상속세 대안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VIP 고객, VIP를 넘어 슈퍼리치라고 하는데요. 자, 슈퍼리치를 포함한 우리 자산가들의 첫 번째 관심사항은 무엇일까요? 모 금융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자산가들이 첫 번째로 꼽는 게 상속과 증여 파트입니다. 적어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 30년 앞만 보고 달려온 나의 자산을 나의 생이 마감할 때까지 부족함이 없이 쓰다가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 다시 말해서 상속의 다른 표현인 부의 이전이나 자산 승계, 가업 승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뭐예요? 바로 세금입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경제 동향 및 세무 동향을 파악하고 합법적인 대안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1% 도래한 시대. 한 발 늦은 하늘이라는 뉴스가 언론에 장식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힐러리 여사와 더불어서 정치 경제 면에서 미국에 영향력 있는 여성 두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인데요. 자,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0%에 근접한 초저금리를 2008년 12월부터 약 7년 이상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금리 1%가 도래한 지가 몇 달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현 경제 상황에서 금리를 급등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당분간 이 초저금리 시대가 유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초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 은행만 믿고 나의 자산을 맡겼던 분들이 저금리다 보니까 더 이상 은행은 나의 자산을 키워주는 투자처가 아니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1%대 금리 가지고 나의 자산이 2배가 된다. 그 기간이 얼마가 소요될까요? 모 자료에 따르면 1%대 금리가 자산을 2배 키우려면 약 70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VIP 고객님들 적어도 70년 후에도 또 뵀으면 하는 간절한 저도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인출되고 있습니다. 믿었던 은행이 어떻게 보면 나의 투자처가 아니라는 걸 인식한 상황에서 전년도에만 약 13조가 인출됐고요. 금년에 같은 경우는 약 20조에 근접한 돈이 빠져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자금이 최근에는 뭐 금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많이 이전되고 있고요. 자, 더불어서 이 투자 자금이 어디로 이동되고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주식과 연계돼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변액 보험이나 증권사 펀드에 많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바마 재직 기간에 주가가 거의 140% 이상 급등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50% 이상 오른 상태고 중국 같은 경우 데이터에는 15% 전후로 나와 있습니다만 중국 주식시장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선전 같은 경우는 약 40% 이상 거의 50%에 근접을 하고 있어서 최근의 이슈가 10대까지 주식 투자를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 뭐 광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최근 3년 동안은 1900에서 2000 박스권에 갇혀서 약간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소외됐던 시장인데요. 잘 보시게 되면 최근에 초저금리 시대와 맞물려서 글로벌 자금 또 개인 자금이 속속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 나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자 하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적어도 지금 2100을 꾸준히 지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이 투자 자금이 투자형 상품 아니면 부동산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는 이 부동산 시장이 투자 개념보다 실거주자
개념으로 바뀌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수익을 아니면 투자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은 세무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중에 최고 세율이 몇 프로일까요? 자,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 세율은 최고 41.8%입니다. 짜투리 보려고 제가 통상 40%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붉게 1억 5천이라는 표현을 써놨는데요. 또 메뉴에 보시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소득세라고 하면 우리 자산가분들이 뭘 생각하고 계시냐면 내가 1년 동안 벌은 거에 신고소득,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양도소득세를 많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양도소득세는 나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인데요. 우리나라 자산가의 약 78%가 부동산으로 자산가가 되신 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나의 자산을 키워준 게 맞고요. 또 여전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자금이 있으면 여전히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시는데 1억 5천의 개념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부동산으로 보면 차익, 내가 산 가격 대비 적어도 1억 7, 8천이 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은 최고 세율 40% 이상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더불어서 양도소득세만 낼 것이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상속세에도 추가로 내셔야 됩니다. 양도세를 냈기 때문에 상속세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상속세랑 양도세는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적인 세금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은 부동산보다는 약간 그 현금 유동성이 좋은 투자형 상품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자산관리 4대 키워드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금융거래정보법, 속칭 지하경제양성화법이었습니다. 과거인에게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FA 정보를 보려고 하면 국세청장이나 판검사의 지시에 의해서 볼 수 있었고 보기 전에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었습니다. 자, 그러게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지금은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각 금융계좌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무서운 거고요. 결국엔 뭐냐? 세금 징수를 용이하고자 하고 위해서 이 법이 통과된 거였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차명거래 금지입니다. 2014년 전년도죠. 이 법이 통과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차명거래를 하게 되면 실소유자와 차명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법이고요. 또 하나 PCI 시스템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 대비 지출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통상 해외를 나가게 되면 우리 여성분들의 로망, 뭐 똥이나 이런 채널 이런 걸 많이 사시게 되는데요. 나의 자금 출처가 증명되시는 분은 상관없습니다만 출처가 증명되지 않은 분, 일례로 뭐 어린 자녀나 뭐 대학생 이런 분들이 뭐 똥이나 채널 이런 걸 사게 되면 나중에 그 친구 하나만 조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합법적인 범위로 지출 소득은 좀 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올해가 지금 통상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거에 대한 소득신고를 5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해당되시는 분은 한 달 더 유예기간을 줍니다. 당신들은 6월 말까지 신고해라. 대신에 세무조사에 준하는 확인을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받아서 제출하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더 주고 할까요? 다시 말해서 이분들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개인 사업자 중에 상위 클래스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일종의 과세관청의 VIP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업,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10억으로 좀 줄었는데요. 한 달 매출을 8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적어도 매출이 꾸준히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적어도 개인 사업자의 최고봉에 있는 것보다는 법인 전환을 통해서 법인 전환을 하는 순간 매출로 보면 좀 하위권에 됨으로써 과세관청에 좀 관심도 면에서는 좀 빠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에 대한 관심 꼭 한번 가져주시고 요거는 1:1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인데요. 이게 지금 10만 원 이하로 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이게 2013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우리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기금석, 또 피부 미용, 실내 건축, 포장이사. 문제는 뭐냐면 현금으로 받고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의 20%. 또 반대로 그걸 신고를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50%를 부과받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시스템이라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복지 116조 시대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가 될까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은 376조로 116조는 우리나라 총 예산의 약 31%를 차지하는 최고의 1순위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의 반가량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 이 복지에 대한 개념이 2010년 대비 42%, 1년에 7에서 8%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저 경남의 선별적 무상급식, 경기도 성남의 무상 산후지원이 좀 많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어디가 잘하고 못하고는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복지에는 재원, 다시 말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돈을 어디서 얻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반 이상이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적어도 이 재원은 오늘 참석하신 우리 VIP분들께 더 낼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복지의 두 얼굴이라는 표현으로 세금이란 이름으로 빼앗는 행위라는 뉴스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세금은 내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줄일 수 있거나 비과세를 활용해서 없앨 수 있는 세금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최근에 그 일부 정치권에서는 아까 제가 최고 세율 40%, 41.8% 말씀드렸는데요. 반이라고 하면 모든 세금에는 10%에 대한 그 부가세의 개념인 지방소득세가 포함돼서 55%까지 좀 물리자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바로 고소득층 과세 강화에 대한 의미고요. 또 하나 유력 정치인께서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를 인상하자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떻게 보면 협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고소득자, 우리 자산가 입장에서는 세금은 추가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참고해 보시고요. 자, 세금이 거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거치지 않고 심지어 전년도만 해도 약 11조에 대한 세금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거치지 않은 세금 누구한테 걷어갈까요?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만 자산가와 바로 기업으로부터 걷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분이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부자고요. 우리 없는 분들이, 우리 참석하신 분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는 세금보다 2배, 3배 올린다라고 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이 세금을 안 낸다라고 하면 전혀 나한테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 겁니다. 일종의 10대 90 아니면 1대 99의 정치 프레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희 회장이라고 해서 돈이 많기 때문에 표를 많이 행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표 싸움이기 때문에 상위 10%를 버림으로써 90%의 지지를 얻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이기 때문에 저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만 세금 낼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줄일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이런 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좀 준비해 보자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요. 자, 시스템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FAO,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약 12조에 대한 세금을 더 걷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 우리나라가 일본과 세금 그 체납자에 대한 징수라는 게 통과되지 않았다가 지금 하반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선박왕 그 권역 시도그룹 회장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시스템이 과거와 달리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 참석하신 자산가분들 대부분 누굴 먼저 만나냐면 세무사분도 만납니다만 주위에 동종업계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떨까요? 과거에 내가 100원을 벌었는데 뭐 소액만 신고해가지고 나머지를 받아갔다. 자, 문제는 과거에는 맞았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가 100원을 벌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0원을 신고했다면 50원이 티가 안 난 거 우리나라 그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는 통상 5년을 초과하게 되면 추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통 통상적으로 소멸시효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10년까지 세무조사를 할까요? 어차피 소득세는 걷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번 전체적인 자산을 파악해서 상속세를 걷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옛날 지식 가지고 자산을 따로 뒤로 빼는 것보다는 합법적인 대안으로 준비를 하자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요. 자, 또 하나 최근에 중요 지점 시점과 차명예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뜨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짜리 적금을 3년 만기로 들어줬다 라고 하면 그 자금이 3년 만기 때 그 자금이 자녀 통장에 들어갈 때 징여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당국에서 이 징여세나 이런 거 약간 편법으로 돈을 넘기는 거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계약 당시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년도만 해도 50만 원이었던 게 올해부터 1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또 탈세 제보하는 거 은닉재산을 신고합니다. 20억으로 확대됐습니다. 자, 이 20억이라고 하면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가 또 하나 붉게 쓴 게 있는데요, 30억이라고 표현된 건 뭐냐면 우리 탈세나 아니면 은닉재산한 거를 서류를 가지고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람이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CEO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에 관여되신 분들은 적어도 우리 격리 담당, 우리 회계 파트에 있는 분들은 실력도 중요합니다만 믿을 만한 사람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자제분이 격리 파트를 맡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차명계좌에 대해서 얼마나 국세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냐면요, 최근에 2015년 3월 말일부터 4월 24일까지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 방안이 국세청과 국민권익위뿐만 아니라 다음 아시죠? 다음과 연계해서 이게 제보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몇천 건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요. 비과세 및 세금 우대 폐지 및 축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전년도만 해도 60세 이상 3천만 원까지 생경저축 비과세였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부터는 만 62세 이상, 2019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 20세 이상 세금 우대 저축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이게 왜 폐지가 될까요? 또 잘 보시게 되면 조세재정연구원이나 이런 여러 공청회나 뭐 세미나를 통해서 고액 자산가의 뭐 가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법안이나 공청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결국은 부족한 세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VIP 고객님들, 실은 2013년 2월 24일은 그 이전에 내가 만약 30억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30억을 상속형으로 가입했다. 상속형은 원금을 지키는 겁니다. 나중에 이자 받다가. 그대로 비과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013년 2월 15일부터는 인당 2억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자산가들, 약간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니 뭐 혜택이니라고 해서 줄인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 만약에 30억 있다라면 어떻게 보면 법의 허점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5년 동안 불입을 합니다. 일례로 30억 있다. 월 5천만 원을 5년, 60개월 불입하고 또 5년 거치를 하면 역시 비과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일부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부자를 위한 어떤 뭐 투자처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자, 제가 넥스트 보험회사라고 썼는데요, 즉시연금에서도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법은 오늘 만든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유예를 줍니다. 그리고 이 합법적인 월납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 현재 합법적일 때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 언론의 자료에 크게 나오는 게 보험회사에서 뭉칫돈, 거액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잘 보시면 당국은 알고 있냐? 결국은 뭐죠? 줄이라는 뜻이죠. 없애거나. 또 슈퍼리치 장기 월납에 꽂혔다. 계속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법적인 으로 가입할 수 있을 때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요. 이거는 당사의 2014년 VIP 센터 기네스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종신보험 주기약 100억, 뭐 70억 있습니다만 100억의 의미는 뭐냐면 이분이 가입하고 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유거 문제 발생했다라고 하면 저희 당사에서 100억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100억이라는 돈을 지급을 했는데요, 이분이 자산이 100억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 자산은 300억대 자산가입니다. 부동산이 대부분이시죠. 자, 그런데 매년 4월 말 기준으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기준가가 나오고요. 1월에는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가가 나옵니다만 통상적으로 3에서 4% 이상 꾸준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300억대 자산가가 거의 80% 가까이가 부동산이신데 1년에 3%만 올라온다고 생각해 볼까요? 1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20년이면 어떻게 되죠? 단순 계산해서 20년이면 약 60%가 자산이 늘어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100억 가지고 현재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평균 여명까지 산다는 전제하에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본인과 배우자 크로스로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100억과 70억을 진행했던 거고요. 또 하나 이 40억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자산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결국은 2대인 우리 아들, 딸이 내야 되는 세금이 필요하고요. 또 2대도 이어지는 게 바로 3대까지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최근엔 부모, 자식 같이 진행하는 게 최근 트렌드라는 걸 참고해 보시고요. 자, 자산가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한번 볼까요? 금리는 왜 인하를 시키냐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낮은 금리로 당신들이 대출을 받던 시장에 뿌려서 그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건데요. IMF조차도 세계 경제가 장기 저성장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늦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만 우리나라의 금리 당분간 급등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금융수도 종합과세. 책을 보시면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자와 배당을 합산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고 41.8%를 부담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은퇴하신 분들, 자산가분들도 해당되시겠죠. 대부분 건강보험이 누구한테 들어가 있으시냐면 아들, 딸한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금융수도 종합과세랑 연동돼가지고 4천만 원 초과일 때 따로 독립을 했습니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인하됐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떨어지는 거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걸 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2천만 원 낮춰가지고 건강보험도 같이 따로 독립해서 내자라고 하는데요. 만에 하나 독립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개인적으로 내시려면 자산이나 뭐 자동차 이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인당 30만 원 이상 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산에 따라 금액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금액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만에 하나 개인적으로 내시려고 그러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비과세나 이런 쪽을 좀 활용하시는 게 오늘 참석하신 VIP 고객님들 은행 가면 0.몇 % 더 주시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강조드리고요. 차명계좌 정리. 실소유자,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을 처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절세 비과세. 고액 비과세는 보험회사뿐입니다. 또 증여세 상속세. 최고 세율 50% 내게 줄어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자가 1억이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은행대 보험을 한번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만약 1억이 있다. 은행은 15.4% 이자를 떼게 되죠. 그러면 실수령액은 얼마예요? 8,5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자, 그걸 가지고 내가 2천만 원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최고 세율 41.8% 해당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실제 수령은 어때요? 6천만 원 이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은 어때요? 아니, 5년 동안 불입했다가 5년 고치해서 10년을 유지하게 되면 그대로 1억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저금리 시대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 대안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엔 우리 상속증여세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례도 한번 참고해 보고요. 자, 상속증여세율. 오늘 참석하신 VIP 고객님들 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다 VIP 있습니다. 또 주위에 세무사, 회계사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상속증여세율 최고세율 50%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이 2000년부터 시행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자, 지금은 2015년인데 그리고 매년 꾸준히 세법이 바뀌었는데 15년째 왜 그대로 시행 중에 있을까요? 참고로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세율을 낮추거나 과표를 더 올려서 실제 내는 세금을 줄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발표가 됐었는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고소영이니 뭐 강부자니 뭐 부자 정당이니 해서 못 바꿨습니다. 현 정권에서도 못 바꿉니다. 적어도 이 상속증여세는 쉽게 건드리고 아니고 어떤 정치야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많다라고 해서 표를 더 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상속증여세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또 하나 비상장 주식 물납 불가. 자, 우리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과거에는
내 회사 주식, 법인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합니다. 상속 자산에 포함시킬 때. 평가를 할 때 그대로 나의 자산이 상속세가 50억이라면 50억에 해당되는 주식을 과세관청에 납부했었습니다. 이걸 물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벤처가 아니면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유출되면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가족이 삽니다. 그 아들, 딸이.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걷는 세금이 50억인데 50% 인하해서 한 20억이나 25억에 삽니다. 그럼 결국에는 과세관청에서 얻는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바로 비상장 주식 물납을 없애버렸습니다. 당신들이 팔아서 현금 갖고 와라. 자, 이 신문 자료가 언론에 한번 나왔던 건데 잘 보시면 비상장 주식 상속세에 따른 상속 재원을 마련합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게 제대로 평가받았을까요? 처음에는 주당 5만 원의 평가를 했겠습니다만 그 이하라고 하면 어때요? 다른 자산까지 다 팔아야 됩니다. 결국은 세금 내다 보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영권이 뺏기거나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대비는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요. 또 상속세 대중화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서울 강남에 가시면 32평이 웬만한 게 10억 넘습니다. 뭐 12억이라면 주요 아파트신데요. 만에 하나 배우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내야 될 세금이 얼마? 1억 3천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녀분 입장에서 어때요? 대출을 받아야 될까요? 상속세 내려고? 집을 팔아야 될까요? 급하게 팔으려고 했더니 10에서 20% 날라가고 또 양도세도 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나의 부동산으로 자산가 되신 대부분 자산가 분들은요, 상속세에 대한 대비가 필수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거는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삼형제 중에 둘째 아들이 갑자기 사망을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세 낼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부동산 선수들한테 부동산 반이 건물을 그냥 쪼갠 겁니다. 자, 그러면 반 쪼갰다라고 하면 이 50%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건물 가치는 그렇게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 이하로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두 형제들도 피해를 본 사례고요. 또 하나 37 손톱깎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유명한 업체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가업승계 상속세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손톱 37에서는요, 사업자 등록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설립한 거하고 다시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설립하고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굉장히 유명한 업체인데. 자, 팔 때는 싸게 팔고 살 때는 비싸게 사야 하겠죠. 아주 그 가업승계 상속에 대한 그 실패한 예로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자, 이번에는 농우바이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우바이오는요, 종자와 바이오 업체 중에 굉장히 유명한 업체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모 국회의원이 사망하다 보니까 갑자기 매물로 나왔던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속세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겁니다. 잘 보시면 상속세가 얼마에 2천만 원, 자산이 2천억인데요. 세금은 약 1,200억이 나옵니다. 아까는 최고 세율이 50%라더니 주식은요, 최대 주주가 해당되게 되면 할증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60%의 세금을 낸 거고요. 이 회사가요, 상속인들이 배우자와 아들, 딸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당 한 100억밖에 못 가져갑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100억이라고 하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이 회사가 가업승계나 상속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적어도 굉장히 유명한 바이오,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2대 3대가 먹고 나갈 수 있는 100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주요한 아주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다른 세금을 내기 위해서 팔리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속세에 대한 대비를 꼭 준비하시고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 자산가분들 누구나 다 상속세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꼭 하나 보완하실 게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평균 연령, 통상 여성분들은 약 90세, 현재 남성 기준은 약 85세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때 대비 매년 3% 부동산으로 치면 공시가가 올라갔다는 전제하에 상속세를 비교해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100세 세대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상속세 대비는 지금 대비 최소한 2배 이상은 준비하시는 게 정확한 상속에 대한 준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상속세 대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적게 내서 총 내야 될 금액을 줄이고요. 많이 타서 이 환급률, 해약했을 때 찾아가는 금액을
큰 걸로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두 개를 동시에 혜택을 주는 거는 바로 작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기 납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다고 하면 우리 자산이 있는 자산가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기약 20억입니다. 이 주기약 20억은 뭐냐면 만에 하나 가입 후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유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회사에서 20억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40세 남자가 20억을 만들기 위해서 20년 동안 불입하는 거랑 5년 동안 불입하는 걸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20년이라고 치면요. 실제는 402만 원인데 할인을 하면 382만 원을 내는데요. 할인율이 몇 프로죠? 5%입니다. 지금 정기예금 보시면요. 은행 정기예금이 1.5% 전후입니다. 단순 계산해서 은행의 3년치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만에 하나 은행에 적금을 한다는 전제하에 402만 원을 그대로 내셔야지 할인해 주는 거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큰 폭의 할인이고요. 20년 동안 불입하는 금액이 약 9억 2천만 원 이하이시고요. 만에 하나 5년 동안 불입한다라고 하면 이분이 역시 할인을 받아서 6억 8,500 정도를 불입하시게 되는데요. 20년 납 대비해서 약 25%를 좀 줄일 수 있는 금액이고요. 이것만 해도 큰 수익인데요. 또 반대로 6억 8,500을 불입을 해가지고 최소 얼마를 보장해줘요? 20억을 보장해줍니다. 투자로 봤어도 절대 부족하고 작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20억을 우리 상속세 재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45세 남자가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불입한다는 전제하에 크게 할인 혜택을 3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고액 보험료 할인, 아까 말씀드린 5% 할인을 해주고요. 내가 여력이 또 되신다라고 하면 미리 땡겨내는 걸 선납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추가로 할인을 해주고요. 또 우량치 할인, 담배 안 피시는 분들 있죠. 저도 집안이 어려워서 담배를 안 피웁니다만 이런 분들은 3중으로 혜택을 줍니다. 동일한 보험료가 만약에 월 1,400이라는 전제하에 실제 5년 동안 불입한 걸 총 계산을 하게 되면 3중 할인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1억 정도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건강하시거나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은 진단을 통해서 한번 혜택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고령화 리스크 해지라는 제가 표현을 적어드렸는데요. 과거에는 이 종신보험 자체가 말 그대로 사망만 보장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그 차세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65세 은퇴를 전제하에 65세까지 내가 유고 문제에 대한 리스크를 우선으로 걱정한다라고 하면 65세 은퇴한 다음부터는 나의 노후, 나의 은퇴를 준비한다는 게 최근에 그 트렌드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이 단순히 그냥 사망뿐만 아니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설명드린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45세 남자가 5년 동안 20억을 불입했다는 전제하에 0% 수익일 때는 약 154만 원, 우리 3.25%일 때는 318만 원의 꾸준한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자, 제가 고령화 리스크 해지라고 적어드렸는데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과거 종신보험이 단순히 뭐 사망에 대한 보장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 그 차세대 종신보험은 내가 65세 은퇴를 전제하에 65세 은퇴하기 전까지는 만일에 하나 유고를 대비한 리스크가 걱정이었다라고 하면 은퇴 후에는 노후나 은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게 대부분 그 관심사항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례로 45세 남자가 주기약 20억, 만에 하나 20억을 보장하는 걸 가입했다라는 전제하에 5년 동안 불입하고 이분이 65세에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하면 65% 수익을 가정하면 약 603만 원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CEO분들께서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이상을 버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금액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퇴하시고 월 600 정도를 보장한다라고 하면 아마 작은 금액이 아니실 겁니다. 공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CEO 리스크와 어떤 노후 준비를 같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또 최근의 트렌드 주가 시장과 연계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이 변액 상품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또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당사의 변액보험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VIP 고객분들께서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인터넷 들어가서 생명보험협회 들어가시면 이 수익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성장형 11%부터 뭐
혼합형 뭐 5%대까지 적어드렸는데요. 물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운영할 잘하는 회사가 앞으로도 잘한다는 게 아마 느끼실 거고요. 원래 공부 잘했던 친구가 나중에도 공부 잘합니다. 잘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우리 알리안츠 생명의 운영 수익은 적어도 잘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우리 고객분들께서 언제든지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알리안츠를 믿고 한번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알리안츠의 종신보험의 대표 상품인 멀티플 변액 유니버스 종신보험을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초저금리, 최고 5%, 은행금리 몇 년치요? 약 3년치에 해당되시는 거고요. 또 하나, 높은 세금이 있죠. 최고 세율 41.8%인데 어때요? 5년 불입하고 5년 거치하면 피가세예요. 또 초고령화 시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연금 전환 기능이 있습니다. 또 짧게 단기납, 선납, 우량채 통해서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요. 또 유연한 입출금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네요. 과거는 그냥 그대로 묶어놨습니다만 지금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최대한 중도 인출 기능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 수준에 어울리는 제가 자산 준비라고 써놨는데요. 실은 자녀 2명을 전제해서 일반인들도 약 3억 정도를 준비합니다. 왜요? 자녀 1인당 대학까지 통상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2명이면 한 2억 정도 들 거고 애들 교육만 시키나요? 적어도 우리 배우자가 부재 중이라고 하면 가장이 부재 중이라고 하면 우리 사모님께서 뭐라도 차리려고 하면 요새는 최소한 1억은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도 3억을 준비하는 마당에 우리 자산가 분들은요. 자산에 대한 가치와 제가 몸값이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어떤 가치가 이중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더불어서 상속세까지 준비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20억 이상은 준비가 필수적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모님도 같이 준비를 해야 나중에 우리 사장님에 대한 자산이 배우자한테 승계되는 거를 또 한 번 자녀분이 추가로 내는 거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세무 트렌드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100세 시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100세 시대에 사망한다는 전제하에 아들은 몇 살일까요? 아들은 약 70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70세라는 전제하에 아니면 우리 고객님들이 70세라는 전제하에 70세에 100억이든 1000억이든 받아서 과연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아마 체력이 부족해서 못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1대가 손자 3대한테 미리 증여를 하는 게 좀 트렌드고요. 그럼 또 하나 어떤 혜택이 있냐면 자, 우리 1대 할아버지가 2대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10년이 되기 전에 사망하시게 되면 증여한 게 상속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반면에 1대 할아버지가 3대인 손자한테 미리 증여를 하게 되면 5년만 지나면 상속 자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무 팁이고요. 물론 30%에 대한 실제 내는 세금보다 더 내야 됩니다만 어차피 1대가 2대가 내야 되고 2대가 3대가 내야 되는 거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100세 할아버지가 사망한다는 전제하에 손자는 약 40대 될 겁니다. 이 친구가 미리 활용하는 게 자산을 키우는 게 더더욱 절세 면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최근에 세무 트렌드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 보시고요. 자, 자산가들의 투자 1순위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가들의 약 78%가 부동산 자산가입니다. 우리나라 자산가분들이 적어도 10년, 20년, 30년 동안 미리 투자한 게 재개발, 재건축, 혁신도시, 기업도시 여러 이유로 인해서 자산을 키워줬습니다. 정말 부동산이 나의 자산을 수십억이나 수백억 만든 거 제가 인정하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실거주자 시대로 변동된과 더불어서 부동산을 팔게 되면 아까 과세 표준이 낮춰지는 거, 또 부동산을 팔게 되면 경기가 좋을 때는 상속세를 내는 기간 6개월 안에 언제든지 팔아서 낼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떻죠? 최근 3, 4년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출을 받아야 될까요? 세금 내려고? 부동산을 팔게 되면 급매물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 30%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부동산 팔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또 역시 20, 30% 세금을 내게 되고, 그러면 양도세까지 냈다라고 해서 상속세는 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세와 상속세는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세금을 따로 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나의 100억짜리 부동산이 상속세를 준비하지 않다라고 하면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우리 사장님, 사모님께서 20, 30년 키워놓은 자산이 순식간에 반 이하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에서 상속세에 대한 대비는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가 화두고 세수금이 부족합니다. 누구한테 걷어가요? 바로 오늘 참석하신 자산가분들입니다. 자산가의 세금은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미리 상속세에 대한 대비는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장시간 우리 이 VIP 세미나를 경청해 주신 VIP 고객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과 세부적인 내용은 옆에 참석하신 우리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1:1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